자, 이번 시간에는 Chapter 7, Teaching, Reading and Writing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은 키워드 정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저는 챕터 10까지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10가지의 챕터만 전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eading부터 보겠습니다. Reading은 Materials Use부터 볼 건데 여기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상하게 Materials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material use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materials use라고 한다고요. 그냥 그래서 당연히 안 물어볼 거예요. 키워드로 안 물어보긴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외울 때는 materials 항상 복합어로 쓰이더라도 materials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uthenticity와 read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리스닝에서 스포큰 텍스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authenticity는요 실제적인 거고요. readability는 학습자의 읽을 수 있는 가능성에 신경 쓰는 거예요. 더 편하게 말하면 난 이 도를 신경 쓸 것이냐 실제 언어를 신경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단 들었을 땐 뭐가 더 좋아 보인다? authenticity가 더 좋아 보인다. 하지만 학습자의 목표에 따라서는 readability를 신경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authentic text와 simplified text 이거를 구분한다면 앞서 나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 simplify 시켜서 제시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procedure 보겠습니다. pre, while, post 얘도 스포큰 텍스트 다룰 때는 똑같아요. pre 단계에서는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고 동기부여시키고 언어 준비시키고 while에서는 strategy 작업하고 실제 읽어보고 post 단계에서는 평가하고 팔로우업 액티비티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테크닉과 액티비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명칭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되겠는데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키워드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intensive, extensive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intensive는 정독이라고, extensive는 다독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학원가에서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strategy를 교수할 수 있도록 읽게 시키는 거는 intensive라고 하고 그냥 줄줄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거 reading for pleasure 하는 걸 extensive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뒷파트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놨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대충의 개괄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마다 인텐시브랑 익스텐시브가 자꾸 헷갈려. 왜? 구분이 일관되지 않으니까요. 어떤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트 가르칠 때는 특정 테크닉이 인텐시브라고 가르쳐. 근데 어떤 파트로 넘어가면요. 익스텐시브라고 가르칩니다. 스캐닝과 스키밍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캐닝과 스키밍, 스트래티지죠. 그럼 스트래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리딩 시키는 거 뭐예요? 인텐시브죠. 인텐시브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리딩 타입스를 나눠볼 때 스키밍, 스캐닝을 인텐시브, 익스텐시브와 동일한 층위에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캐닝의 범위를 더 축소시켜 놓고 브라우징 같은 훑어보기랑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만 알고 지나가면 되겠다. 익스텐시브와 인텐시브 자체를 시험 문제에서 키워드로 물어볼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A 텍스트, B 텍스트를 주고 매칭 문제로 낼 수는 있어도 그냥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 자체를 구분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키밍과 스캐닝은 이렇게 짝 개념이죠. 둘 다 rolls your eyes. 눈알을 빨리 굴리는 건 똑같아요. through the text. 텍스트 전반적으로.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스키밍은 gist를 찾기 위한 거고 스캐닝은 특정한 information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emantic mapping 다 아시는 거죠. 의미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는 거고 think alou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트래티지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었습니다.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를 구두로 계속 내뱉으면서 읽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graphic organizer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고 1차에서도 나왔고 그쵸? 뭔가를 그림으로 재구조하는 것들을 전부 다 graphic organizer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rainstorming 너무 잘 아시는 거고 scrambled sentences는 센텐스 언스크램블링 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서, 삽입과 관련되어 있는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소 리딩, 리딩을 직소로 하는 거니까 직소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language experience approach 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워드 정도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comprehension levels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높다, 낮다? 낮다. 하지만
얘네들을 알고 있는 것 자체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요, 텍스트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recognition하고 recall, 회상하고 인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리터럴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reorganizational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화하는 거잖아요. 재조립, 요약, 구조화하는 것들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에 영어로 써놓은 것들은 실제 학자들이 정리해놓은 표에서 대표적인 키워드들만 따와가지고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면 얘네를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Inferential 같은 경우에는 행간을 읽는 능력, read between the lines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implicit한 거, implied 된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valuative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읽는 거, appreciative 그러면은 약간 심리적으로 읽는 거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라이팅입니다. 라이팅에서의 이슈는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냐 프로세스 오리엔티드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recursive 하냐 안 하냐, 반복해서 쓰냐 안 쓰냐, 피드백을 여러 번 받냐 안 받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프로덕트 오리엔티드에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로 점점 방향성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장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보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시저입니다. 프리라이팅, while, 포스트라이팅 전부 다 비슷비슷한데요. 제가 지금 while이랑 포스트를 묶어놨죠.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프로세스 오리엔티드로 가다 보니까 while과 포스트의 단계가 되게 섞여버려요. 한 차시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의 피리어드 개념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볼 거냐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프리라이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어떤 것을 쓸지 아이디어를 인벤션하고 그리고 플래닝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brainstorming, word mapping, clustering, outlining, quick writing, speed writing, rapid writing, free writing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while과 post 단계로 들어가면요, drafting, 원고를 작성하는 거죠. 그죠? revising, 수정하는 거고요. editing, 수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마다 또 다르게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작가들마다 다르게 쓰지만 컨텐츠적으로는 리바이징이라고 하고요. 세세한 거, 메카닉적인 거나 아니면 grammar, 문법적인 것들은 에디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관된 합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responding. 선생님이 애들한테 반응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correction symbol, ECC라고 부르는 게 있을 겁니다. error correction code. 예를 들어서 텐스 에러가 있다. 그러면 텐스를 다 쓰지 않고 뭐 텐스가 틀린 부분에 밑줄고 그 아래 TS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특정 기호를 약속해가지고 첨삭을 해주는 걸 에러 코렉션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요,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글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어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글이 있으면 이 뒤에다가 페이퍼를 하나 더 달아서 네 글은 어떠하고 어떠더더더더 이렇게 아예 텍스트를 주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혹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글을 하나 통째로 써가지고 예시라고 샘플을 주는 방식도 있을 텐데 얘는 제외시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는요, 그냥 진짜 컨퍼런스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TVP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니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리바이징과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peer edit이나 peer review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riting types인데요. 얘네들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겠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칭 문제로만 나올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컨티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controlled냐 guided냐 free냐, 이거 TVP에서 나오는 분류거든요. 근데 말만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guided래, 안내가 된 거래요. 그러면 컨트롤드는 통제하는 거니까 완전히 통제를 시켜놓은 걸 거고, 가이드는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쓰고 싶은 건 다 쓰게 해줄까 아니면 범위를 정해줄까,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들은요, 완벽하게 통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어떤 거 써야 된다라는 걸 다 정해놓은 라이팅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trolled composition, sentence combining 이런 것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딕토컴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왜? reconstruction이 아니라 recollection이 목표이기는 한데 사람이 들었던 걸 암기에 의존해서 쓰는 건데 100% 컨트롤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100% 컨트롤드라고 보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컨트롤드로 분류를 합니다. 가이디드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언어 형태를 사용하라고 제시를 해준다거나 특정 주제나 글 소재거리를 제시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글을 완벽하게 얘 맘대로 쓸 수는 없게끔 살짝의 울타리를 쳐놓는 정도의 느낌. 혹은 얘 혼자서는 글을 쓸 능력이 되지 않으니 특정 학습 목표에 맞추어가지고 얘네한테 스캐폴딩을 제공하는 거. 이게 가이디드 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맘대로 쓰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얼로그 저널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글로 필담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한테 저 오늘 배웠던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라고 글을 보내면 선생님이 거기 아래다가 나는 이랬는데 너는 이렇게 느꼈구나 라고 답장을 써주는 거. 이게 다이얼로그 저널스거든요. 이런 것들도 프리 라이팅으로 보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자기가 느끼는 것들 맘대로 쓰라고 하면 프리 라이팅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기타입니다. 스키마 theory. 스키마의 복수형이 스키마타라는 거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자, 타입스인데요. 얘가 조금 재밌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해봐서 죄송해요. TBP에는 컨텐트 스키마타와 포멀 스키마타만 나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똑같이 브라운이 쓴 책 중에서 랭귀지 어세스먼트에서는 컨텐트 포멀 링귀스틱까지 나와 있는 거 혹은 랭귀지 스키마타라고도 하는 교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내용 관련되어 있는 건 컨텐트 스키마타, 문법 관련된 거, 언어 형태 관련된 건 포멀 스키마타라고 배우는 것 같아요. 강사님들 교재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포멀 스키마타라고 하면은 디스코스 타입 혹은 장르에 대한 지식들, 이야기글은 이렇게 전개돼야 돼, 논설문은 이렇게 전개돼야 돼, 외국에서는 이렇게 써,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formal schemata. 언어적으로 이러한 문법이 사용되면 수동태, 이러한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걸 링귀스틱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해버리면 약간 링귀스틱이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 AI들한테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포멀과 링귀스틱을 포함 관계로 보거나 동의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라고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쓰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출된 적 있는 개념이어서 해놨는데요. Choosing authentic reading materials. 실제적인 읽기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인데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것들도 누군가가 제시한 것 뿐이겠죠. 그래서 얘네가 기입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얘네를 바로 보고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챕터부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땡땡 ability로 끝나는 것들이 스펠링이 헷갈릴 수 있어서 A인지 I인지 파란색으로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extensive reading과 intensive reading, 아까 말씀드렸었죠. 구분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 전략 같은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인텐시브라고 하고 그냥 애가 알아서 독서하는 걸 익스텐시브라고 구분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condition of text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이전과 coherence, discourse types를 말하는 겁니다. 코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래 나와 있는 이 개념들 있죠. 수험생에 따라서는 얘네를 외우는 분들도 있고 안 외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왜? 기입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아마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1학년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홀 파트 릴레이션십이냐 뭐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개념들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이라는 시험 자체가 특정 키워드를 인출시키는 거는 사실 목표가 아니죠. 기입형도 내야 되니까 내는 것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학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걸 교수님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을 물어보긴 하되 그 이론들을 현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험 현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거 읽고도 파악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험 과정에 들어가다 보면 자꾸 이 키워드들을 외우는데 너무 매몰되게 됩니다. 얘네 각각이 뭘 의미하는 건지 예시들 한번 쭉 다 보셨으면 좋겠고 얘네들은 주요 기본서들이나 학원과 기본서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걔네들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herence는 잘 알고 계시죠? 코이전이 있다고 해서 coherence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urpose of reading인데요. 학자마다 분류가 좀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reading for pleasure, reading for information 정도로만 구분하는 것 같은데 학자에 따라서는 reading for survival 같은 쪽으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당연히 구분은 기준은 훨씬 많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ypes of rea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intensive와 extensive만 구분하지만 이거 말고도 분류 기준이 더 있다. 여기 가라고 해놨네요.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nsive reading도요. 글로벌하게 할 거냐 로컬하게 할 거냐 구분이 되고요. Extensive reading은 이 범주를 차용하면은 Global Extensive Reading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스키밍과 스캐닝을 별도의 범주로 나눠보는 경우도 있고요. Search reading, 특정 주제의 정보들만 묶어서 찾아보는 reading도 있을 거고, browsing, 여기저기 훑어보면서 내가 특정 정보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긁어 모으는 거, 이것도 browsing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스캐닝과 브라우징을 구분하는 학자는 꽤 많았거든요. 제가 읽어본 원서들에서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구분하지 않잖아요.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험 같은 걸 할 때 스캐닝 활동을 한답시고 애들한테 과업을 줄 때 종종 브라우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팍팍하게 외우지 말고 대충 이런 정도의 키워드가 있겠거니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스키밍과 스캐닝이겠거니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는 정보 파트에서 넣을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파트에서 넣을지 리딩 파트에 넣을지 고민을 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리딩 파트에 넣어놨습니다. 리터러시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함은 신문해력, 다중모드 문해력, 다중문해력 등으로도 불리는 문해력으로서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셜의 개념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개념은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하이퍼텍스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우리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죠. 교육학에서. 그 다음 관련 개념 중에 아이콘, 인터랙티브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읽고만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것들은 약간 플립드 러닝이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슬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냥 제 지레짐작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디지털 이미그런트랑 디지털 네이티브가 최근에 너무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플립드 러닝이 출제되었을 때에도 플립드 자체가 엄청 학술적이라거나 그런 개념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들어가면서 플립드 러닝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니까 블렌디드 러닝이 나올 줄 알았더니 플립드 러닝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너무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어서 이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English divide는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디지털 디바이드는 아직 학계에서 그렇게까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대충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eaching, reading, and writing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법한 키워드들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험에 나올 법하다라는 건 기입형을 말하는 겁니다. 기입형이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표현들은 따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일단 authenticity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intensive, extensive 기입형 자체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그 다음 스키밍, 스캐닝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얘는 기입형으로 나올 겁니다. 시멘틱 매핑 사실 나올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think aloud 마찬가지입니다. graphic organizer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고요. brainstorming 높다고 생각하고요. scrambled sentences 이거는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있더라도 문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소 리딩, 직소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리아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comprehension levels 중에서는 literal과 inferential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혼용되는 표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키워드 자체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product oriented랑 process oriented 자체를 기입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에서 장르 얘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시저 관련된 표현들은 딱히 알아둘 만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웃라이닝이 예전에 서술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얘는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correction symbol 솔직하게 저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되겠고 피드백이나 컨퍼런싱은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컨퍼런싱 같은 대안적인 표현들도 나와 있다라는 것도 TBP 읽어보셨으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Imitative, Intensive, Extensive Display, Real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A 텍스트, B 텍스트 매칭 문제로밖에 못 낼 것 같고요. controlled나 guided나 free 같은 경우에도 R라는 두시되 시험 문제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서술형에 나왔으면 나오겠죠. 스키마랑 스키마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컨텐트 스키마타, 포머 스키마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겠고, 링귀스틱 스키마타는 기본서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고, suitability, exploitability, readability, presentation 얘네들은 전부 다 대충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extensive, intensive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만 지나가시면 되겠고, cohesion, coherence 당연히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purpose of rea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얘네는 서술형 매칭 문제로도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intensive, extensive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skimming, scanning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browsing, search, reading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 얘네는 2022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선호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트 꼭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도 교육학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리얼리아처럼 뭐 이딴 걸 시험 문제 내냐는 이슈가 터질 거는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8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